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반농 반엑스로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자리에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학 생활이나 짧은 이제 홍동에서의 생활을 홍동 외 바깥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2013년부터 다시 홍동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홍동에서 벌써 19년째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생활의 궤적들, 삶의 궤적들을 간단하게 적어본 건데요. 그 사이에 뭐 농촌에 있다 보면 뭐 한 가지 일만 하기 십상일 수도 있겠는데 홍동은 귀농 귀촌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그 와중에 벌이는 이제 작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마학교 생협이라는 빵집 겸 마을 생협 가게에서 일하기도 하고 마을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살림살림 에너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환경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공익범죄센터 농본에서 올해부터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X, 농사가 아닌 반X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살아온 궤적들이 어쩌다 이렇게 홍동에서 19년을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려면 가장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제가 귀농한 세대, 귀농한 가정의 자식이라는 점일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홍동에 귀농을 한 귀농 1세대의 자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헤어질 때 나눴던 인사말이 주말에 무슨 일을 하냐? 나는 경운기를 몰 거고 나는 뭐 감자를 캘 거고 뭐 그런 일상들, 농사일이 굉장히 일상에 스며든 상태에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학원이나 그런 것들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극소수였고요. 그래서 이제 농지나 농사나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성장 환경을 거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또래 집단들의 영향 때문인지 그냥 별다른 특별한 그 고민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호서 명문이라고 하는 홍성고등학교에 갔는데요. 홍성고등학교 가서도 수능 때까지 별다른 이견 없이 수능을 보고 나니까 선생님이 딱 수능을 꽤 잘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너는 대학교 4개 중에 한 군데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골라서 갔는데 그때 마침 2010년도, 2011년도에 그 김혜슬 씨가 고려대를 그만두면서 김혜슬 선언을 하게 돼요. 그 대학교라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증을 위한 거지 진정한 학문을 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자격증을 위한 공부로 미래로 내 현재를 미루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면서 녹색평론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교 생활과는 다른 조금 제대로 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대부분 다들 못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면 좋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키워드가 자급과 자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급과 자립을 키워드로 잡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와서 홍동에 있는 작은 협동조합으로 만든 이제 맥주집에 갔는데 그때 제 또래의 친구들이 이제 지역의 풀무학교 전공부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전공부에 다닌 학생들이 뜰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홍동이라는 곳이 젊은 친구들도 살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고향, 제가 커온 그 홍동이라는 곳을 제가 자급과 자립이라는 어떤 방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홍동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동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가장 긴 기간 일했던 곳은 풀마학교 생협이라는 곳인데요. 법적으로는 뭐 각골 유기농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빵도 만들면서 지역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팔고 지역에 생산한 농산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 저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뭐 다채로운 업무가 되게 다양했고 노동의 대가가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이것은 풀마학교 생협의 업무 환경은 자유인가 방임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학교 생협을 소개하면 제 첫 직장을 소개하면 200여 가지 생필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였고요. 지역 학생들이 이제 빵이나 이전 생협의 운영을 배우는 배움터이기도 했고
6명, 7명이 일하는 일터이기도 했고 조합원 300명의 협동조합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규모이지만 그만큼 작은 마을에 있는 단체들은 십시일반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학교 생활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일주일을 인수인계 받고 그 매장을 전체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나 그런 것도 없이 전체의 직원들이 물갈이가 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는 없었어요. 백지 상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책임도 다 제가 져야 했지만 하는 방식, 근무 시간, 어떤 종류를 만들 것인가, 어떤 물품을 드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유로웠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 중후반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정을 우리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5년 지나가면서부터는 이게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보상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금방 그만두고 계속해서 저는 고참 혼자 같이 진입을 했던 취직을 했던 친구들은 다 다른 데로 이직을 가고 저만 남아서 최고참으로서 존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어떻게든 있어야겠다. 내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제 역할을 한다라는 만족감도 있겠지만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급여도 조금 올려보고 근무 시간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작은 3,000명, 저희 홍동에 3,000명이 사는 곳인데 그 중에서 빵집을 찾아온 분은 아마 250명,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게가 6명인 직원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굉장히 작은 풀인 거죠, 시장이.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까, 현금적 보상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제가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제가 여기서 활동의 지속성이 있으려면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19년에 그럼 보상을 해주는 것,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약간 공백기를 가졌고요. 이때도 물론 반농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살림살림 에너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데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자급과 자립이라는 가치를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에너지를 자급과 자립해보자 라는 그런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300명의 조합원을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력 있는 6명이서 활동가들 중심의 6명 조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받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했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살림살림 에너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도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6명이 조합원인데 의사결정이 그렇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6명 안에서도 온도차가 생겨서 모두가 내가 어떤 어깨를 기대고 뭔가 기대고 할 수 있는 동료 관계가 되지 않더라고요. 8명이 모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무 기반 없이 시작을 하기에는 에너지라는 걸 지역에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 교육이나 뭐 컨설팅 정도로만 소소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태까지 한 반 X를 중점적으로 제가 살아온 궤적들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귀농하고부터 계속 논밭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가 다시 홍동에 들어와서는 늘 손에 놓지 않고 가족농의 형태로 했던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 공익법률센터 농보는 농사와는 뗄 수 없는 이야기라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스스로 자급을 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제일 충격을 먹었던 게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는데 벼가 어떻게 나는지, 벼가 쌀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였거든요. 아니면 감자나 우리가 흔히 먹는 양파가 어느 계절에 언제 생산이 되는가, 딸기가 원래 생산되는 계절은 11월, 12월이 아니고 4월, 5월, 6월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사실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어떤 돈을 벌어서 그걸 대체물로 해서 내가 먹을 것들을 사 먹는 것이 뭐 바람직한 것인가? 내가 그냥 나는 의존하고 싶지가 않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생산해서 자급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졌어요. 그때 나왔던 그 김혜수 선언하고 같이 나왔던 게 그 한겨레 신문 칼럼이었는데 대학생이 나는 밥벌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부모로부터 받아가면서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지식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생산하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생활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내가 자급할 수 있고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당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환영사에서 이상선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농사 짓는 행위가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생산 활동을 하든 그거에 대한 쓰레기, 폐기물은 나오는 거고 그건 온전히 버려져야 되는 것인데 농사라는 활동은 그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결과물이 바로 다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전부 다 다음 활동의 그 배경으로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점이 농업의 다른 산업과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져야겠다. 농사 짓는 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농사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사 인구가 보통 다른 뭐 정책이나 신문 기자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책을 어떤 나라에서 정책을 세운다라고 하면 정책의 대상을 설정을 하는데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계를 내잖아요. 그 사람 몇 명인가, 그 대상이 얼마나 인구가 되는가. 근데 한국은 농민의 통계가 없어요. 농민 수가 몇 명인지 몰라요. 지금 농민 수를 헤아리는 거는 4.3%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농가가 농업경영체라는 농가 단위의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그 경영체가 몇 개이고 그 경영체가 평균 가구 수가 몇 명이기 때문에 그거 곱하기 농업 경영체 곱하기 가구원 수 해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는 등록된 게 한 100만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직불금이라는 걸 주는데 그 직불금을 전체 농민의 30% 정도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된 농민들이 굉장히 다수인데 우리나라는 농업 경영체라는 불확실한 그런 통계만 가지고 있고 실제 농민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집계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민수당 혹은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는데 그때 충남도에서도 이걸 지급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뭐였냐면 농민이 몇 명이냐, 누구를 농민으로 할 것이냐 이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농민이 누구인지에 대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이런 현실은 소득하고도 되게 연관이 되거든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를 저 수입 지출표에 없는 수입 지출표엔 드러나지 않지만 먹고 사는 걸 농사로 다 해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을. 근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돈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입이 저희가 가족농인데 가족농 3헥타르 정도 농사를 졌을 때 그러니까 9,000평에서 10,000평 정도 농사를 졌을 때 나오는 1년 수입과 지출이에요. 밭은 이제 1헥타르 정도 하는데 3,000평 정도 하는데 작업농을 중심으로 하고 논에서 수입을 많이 내는데 논에서 1년에 2,6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제가 2인이 주력으로 붙어서 하니까 2인의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출이 1,500만 원. 그러니까 순이익이 이제 1,100만 원인데 여기는 노동비가 인건비가 빠진 항목이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민의 평균 경작 면적은 1헥타르로 저희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농지 절반 정도는 임대를 해서 짓고 있는 농사고요. 저희는 3헥타르의 3분의 2가 저희 집이 가지고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민들은 저것보다 실수익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자기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더해서
지금 보면은 저희 뉴스 보면은 요새 소비자 물가, 김장 물가가 미쳤다. 김장하기도 무서워진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연일 갱신을 해서 지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바로 농산물 가격이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격이 실제 우리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은 10% 이내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더해서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대안 영역에서 한 분이 그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시고 계신 한 분이 얘기한 길을 이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 상향안을 결의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저감을 해야 되는 게 농업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농업에 대한 압박이 사회적으로도 이미 안 좋고 대안적인 영역에서도 되게 농업을 갈궈댄다고 해야 될까요? 밀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압박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 말이 어떤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2018년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벼재배 축산을 합쳐서 그 외 농업 합쳐서 2.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벼재배 1%. 게다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1990년부터 농업 부분 배출량은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저기 파란색에 있는 210만 톤에서 210만 톤이거든요. 왜냐하면 벼 재배에서 벼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었기 때문에 축산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업 전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탄소를 저감해야 된다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실제 농산물 가격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농사, 제가 자급과 자립 그리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농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센터 농본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홍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농촌, 농사, 농민을 위해서 저희가 자문들을 많이 하고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장이라든가 지금 태양광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가장 1순위 부지가 지금 농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지 정리가 되어 있고 지가가 낮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나 도시의 빌딩의 지붕보다는 훨씬 더 합의가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그런데 우리 식량 작업률이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시대의 흐름과 맞서서 농지를 지키고 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법률센터 농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조금 더 농사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하면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 농사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이상선 쌤이 출근을 하시면서 기후의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 충남에서 이상선 쌤이 그 사이에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위기 이전에 기후 변화라고 불렀을 때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과 달라졌다. 그래서 변화했다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이상 이게 변화했는지 아닌지 이게 이상한 건지 안 이상한 건지는 저희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후 변화라는 걸 실제로 느끼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하고 밀착해서 특정 장소에 대한 고유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농사는 어떤 특정 장소와 관계를 맺는 가장 투명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은 활동들이 대안적인 영역에서도 활동들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농사는 내가 행한 활동으로서 어떤 특정 면적, 일정한 면적이겠지만 굉장히 작은 면적이겠지만 그 면적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바로 알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막 기계로 마구 밟았을 때 땅이 딱딱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얘네들을 비닐을 하고 벗겨놓고 다 그냥 버려둔다고 하면 땅이 더러워지는 걸 제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활동, 제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그 구체적인 어떤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지점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타당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인가 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 활동이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과는 일정 부분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이런 활동들, 이런 조명을 쓰는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반해서 농사는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내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그런 지점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진짜 타당하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많은 농사를 저는 앞으로 계속 짓고 싶고, 농보원이나 뭐 다른 반 X 활동을 통해서 홍동에 살면서 계속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강연 시작하기 전에 네. 정우님이 많이 긴장하실 수 있으니까 옆에서 좀 풀어주세요라는 역할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랬죠.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말을 잘하는 사람은 경계하라고 했는데. 아 그럴까요? 네.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농담도 하시고. 네. 근데 저는 이 강연 들으면서 활동가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업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 딛고 먹고 사는 일과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넓은 지구라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민하는 이런 걸 활동가라고 부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칭찬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제가 빵집에서 일을 할 때 우리밀로 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글루텐 함량이 좀 낮아서. 근데 구례의 월인정원 선생님이라고 이제 우리밀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고수가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례 귀농을 하시면서 심심하니까 주민 그 마을에서 제빵 학원이나 그런 데를 3주간 배워 갔대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만들다 보니까 빵을 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빵을 잘 만들려면 어떤 밀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제분소를 찾아가서 제분소와 협의를 해서 더 나았게 제분을 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밀이면 좋겠다, 어떤 밀은 어떤 농사, 어떤 농지와 연결되는지가 다 아니까 이제 농사,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을 가면 농사 짓는 농지에 가서 농민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빵 하나에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가 확장되는 걸 보고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 이 롤모델을 설명하는 것도 멋있네. 네. 롤모델이에요. 네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제가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우리 지금 연사분들이나 소장님도 바로 말씀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활동가가 뭐랄까 이렇게 같이 걷기 위해서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 홍동이라는 내가 소속된 커뮤니티 안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빵집을 어떻게 경영할까라던가 생협 안에서 어떻게 임금을 책정하고 플러스 알파를 줄까,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또 기후 변화를 고려한 어떤 액션들을 할 때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웠죠. 예를 들면, 근데 그나마 저는 그 홍동이란 데에서 대안적인 활동을 뭐 세대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3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2세대, 2.5세대. 그렇기 때문에 제 앞서서 많은 시도를, 급진적인 시도는 앞선 분들이 많이 하셨었고, 제가 그 안에서 했던 거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월급이 한 달 내내 일하면서 80만 원이었고, 이제 3개월간 인턴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60만 원을 받고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저시급으로 이제 인상을, 그전에는 사실 최저시급을 못 받았던 게 거의 당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최저시급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가장 설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건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는 걸 설득을 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다 같이 소득이 낮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우리밀로 지었고 뭐 어떻게 발효종으로 빵을 만들었고 막 그러면서 빵 가격이 이렇다, 우리들 먹고 살려면 빵 가격은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난 너무 비싼데? 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들면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경영자로서 참 고민이 정말 많이 드는 포인트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도 그러니까 말 자체에 역설이 있는 게 최저 시급으로 인상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네. 마음이 아픈 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속 지금 설득의 과정과 또 그렇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중이신 거죠.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열정과 패기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들,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었거든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농업의 희망을 가지고 그 땀을 흘리고 있는 이런 활동가들이, 특히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충남의 홍성이라고 하는 지역, 또 홍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거기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또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애써 오셨던 그 역사들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정우 농부님께 저보다 정말 뭐 나이야 어린 후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본인이 일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것들, 어떤 농촌이 농업이 희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지금 나로 하여금 지금 땀 흘리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조차도 받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노력하는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좀만 더 듣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하고 싶은 네네. 일도 한번 더 네.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 젊다는 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힘든 현실은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렇죠. 상황에서는. 그런데 계속 현장에 남아 있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많이 소모하는 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반 X 부분에서는 저랑 비슷한 지향을 가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지지, 인정, 서로 하는 활동들의 가치를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활동이 좁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너희 활동 잘 봤다, 힘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반 X에 있어서는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식인 중에 우리나라의 농민이나 농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분이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금전적 지원도 해주셨고, 녹색평론을 통해서 이 농사 짓는 게 진짜 좋은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셨고, 글로 추구 그쪽으로 많이 끌어주셨거든요. 근데 김종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 활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지점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 최근에는 지난해 올해 기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결과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 달마다 작물들이 어떤 게 망쳤고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제 또래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도시에 살면서 했을 때 나중에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나중에 농사짓는 내가 더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철이 없을 때.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가 농사를 오래 못 짓게 돼서 농민들은 굶어도 도시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걸로 물건을 사서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농사를 계속 짓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회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벼농사 같은 건 1년에 한 번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은 30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30번밖에 경험을 못 하는 거거든요. 빵은 맨날 해서 일주일이면 빵을 굽는 경험이 막 엄청 증폭될 수 있는데, 농사는 30년을 지어도 30번밖에 못 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완결성?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더 완전하게 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것의 한계 때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땅을 흘리고 이제 바깥에 있다 보면 날씨 변화도 그렇고 좋은, 눈에 담을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밖에 있다 보면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냄새를 맡고 바람을 맡고 땅의 온기를 느끼고 그런 경험들 자체가 그냥 다른 것들을 잊고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멀리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이 밭에서, 오늘 이 논에서 끝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냥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우 씨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우리 정부의 정책, 농업 정책에 이게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냐하면 농업이 붕괴된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농업을 이제는 생산 무기화 시켜서 이제는 국가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곡물을 뭐 수출을 하지 않는다든가 너의 나라 거를 우리가 안 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농촌의 문제, 농업의 문제를 국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청년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더 많은 변화들이 농촌에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저는 말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시적이에요. 네. 멋집니다. 좋은 발표 함께 해주신 장정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